현미경 콘서트 와주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저 페이북 라이브 앵글 때문에 부득이하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줄 박소령 대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를 꼭 따로 하셔야 한대요. 하시고 오늘 진행은 박소령 대표가 합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뭔지 모르겠네요. 노래방 자주. 네,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은 진행을 종종 하는 편이라서 오늘 재밌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게요. 네. 자, 이진우 기자 인사 말씀 듣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완전히 박 대표께 넘기겠습니다. 예, 김원장 기자는 다들 아시죠? 성공예감의 명 진행자고요. 오늘 이 현미경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소령 대표는 김원장 기자의 성공예감에 아주 인기 코너를 맡고 있는 패널이고요. 저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현미경 책이 한 권 팔릴 때마다 500원씩 주기로 저한테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많이 좀 사주십시오. 예. 아침에 같은 시간대 김원장 기자하고 같은 시간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장 기자는 제 프로그램을 못 듣고 저도 김원장 기자 프로그램을 못 듣고 서로 제일 좋은 경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서로의 프로그램은 못 들었는데 제가 시간대가 오전 11시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디오의 황금 프로그램 황금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거든요. 예.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압구정동에 한 10평짜리 원룸에 살다가 요즘 동탄 신도시에 한 40평짜리 아파트로 전세를 옮겨서 방송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이 굉장히 좋은 행사네요. 책 팔고 돈도 벌고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예. 오늘 행사의 취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기만 하면 일당은 나올 것이다 라고 김원장 기자에게 이야기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방송을 김원장 기자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가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런 경력의 기자가 나오지 않을 만큼 김원장 기자는 방송국의 보도국에서도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별도의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명진행자이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TV 프로그램도 하시고 이런 행사도 하시고 한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받습니다. 예, 빨리 좀 기반을 좀 자리를 잡아야 좀 일을 줄이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기소개하고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두 명 MC 옆에서 갑자기 가운데 자리를 앉게 돼서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제 소개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소령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특이한데 전혀 군과는 관계가 없고 그냥 저희 할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지어주신 이름이어서 좀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퍼블리라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구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유료로 지적 컨텐츠를 판매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누가 컨텐츠를 돈 내고 사서 보냐라는 말이 굉장히 지배적인 시대인데 특히 스마트폰은 더 심한데요. 저희는 그 벽을 약간 뚫어보고 싶어서 만든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적 컨텐츠들은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저자가 어떤 일정 프레셔도 받으실 수 있고 그 값어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직접 토대가 만들어지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든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실 소비자분들 돈을 내고 읽으시는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행사에서 또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 돈을 내고 책을 사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이 책을 궁금해하셨는지 또 이 두 기자분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약간 다리 역할, 소통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부터는 어떤 콘텐츠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퍼블리에서? 네, 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더 퀘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경영경제 카테고리에서는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그 컨텐츠는 사실 저희 플랫폼에서 작년 말에 시작했던 디지털 컨텐츠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한 3만 원 정도 가격에 디지털 리포트를 아직 아무 컨텐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으로만 예약 판매를 받았었는데 그때 저희가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3천만 원이 넘게 돈이 모였었고 그 이후에도 더 그에 비견할 정도로 돈이 더 모인 정도의 컨텐츠 판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종이책으로도 출판이 되는 선순환 고리를 한번 연결을 시켜본 상황이고요. 그 컨텐츠도 혹시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 세대를 타겟으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자에게는 얼마나 갑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저희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네. 저자분들하고 계약서를 쓸 때 비밀 유지 조항이 굉장히 상단에 적혀 있는데 저자분들마다 다 수익 배분율을 다르게 저희는 색정하는 편이고요. 사실 출판은 저자 인세가 10%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가격이 16,500원인데 네, 10%. 그렇죠. 딱 1,650원씩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중에 500원은 여기 드리는 거고 네. 네, 1,550원씩 오늘 오후 가져가시는 5시부터 일주일 동안 팔리는 거예요. 500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 수수료율은 더 높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디지털이다 보니까 인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종이책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는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볼게요. 혹시 이 중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읽으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저희 집사람보다 나오죠. 네, 네 분 정도 읽으셨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 플러스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도 저희가 출력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카테고리를 보고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약 두 기자분께서 각각 다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질문을 하나 뽑아서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구현을 한다면 경제 공부를 왜 해야 하고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딱 하나만 알아야 한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자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은 이진우 기자가 굉장히 답을 잘합니다. 제가 들어보는 질문들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답을 해놓고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질문이에요. 경제 공부를 왜 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경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답이 바뀌더군요. 저는 예전에는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저 조금 더 어리고 젊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제 공부를 해야 어떤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내 소중한 한 표를 좀 더 나은 정치 세력에게 던질 수 있으니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좀 유치하고 거창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인생을 한 45년쯤 살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꼭 한번 형제풍파라고 하는 걸 겪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종의 남자들도 비슷하지만 김원장 기자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들도 사실은 싸우는 기술 있죠. 스트리트 파이트, 싸움 기술. 그거를 따로 배울 필요는 없지만 배워 놓으면 인생에 몇 번은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배우세요? 그러면 싸우려고 배우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한두 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쓰이게 되는데 경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으겠습니까? 모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뾰족한 답은 못 드리는데 다만 살아가면서 큰 사기를 안 당하면 그건 꽤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돌이켜 생각하면 뭐 저희 가까운 부모님이나 저희 장인 장모님도 본인의 자산 사이즈에 어울리는 사기들을 한 번씩 당하셨어요. 즉 자기 자산이 한 10억쯤 되는 분은 한 10억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기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를 한번 겪게 되고요. 자산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분은 그 정도. 나는 갖고 있는 게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그 정도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대한 유혹들은 내가 이제 눈에 가거든요. 그런데 경제 지식을 알게 되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호신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장인께서도 당하셨고 최근에도 저에게 가끔 상담을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자주 묻는 게 분양형 호텔 이거 투자 좀 하면 어때요? 뭐 이런 겁니다. 뭔지 아마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의 자산 사이즈가 아직 그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이즈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크면요 그런 큰 사기와 관련한 유혹에 솔깃해요. 그린벨트 땅 한 100평씩 잘라서 파는 거 혹시 신문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직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셔서 그런데 조금 좀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사기 같은 거예요. 분양형 호텔 뭐냐면 호텔을 분양받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손님이 올 때마다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판값을 저한테 준다는 겁니다. 물론 다 주진 않아요. 한 80% 정도를 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20박 내지는 30박 정도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호텔에 와서 묵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별장으로도 쓰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얼마 안 나오는데 월세 수입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예요. 덥석 가입하셨어요. 저 아는 지인 몇 분들은. 그리고 지난해부터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50만 원씩 거꾸로 내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과 관리비는 내야 되니까 거꾸로 내고 있어요, 월세를.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분양받고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경제를 공부하면 다만데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냐면 도대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왜 줄까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1억 정도, 처음에 한 1억 정도를 투자하면 한 달에 소득으로 150만 원을 늘 보장을 해주고 1년에 20박 내지 30박 정도 그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저한테 권하시는 그대께서는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라면 국민연금은 왜 여기다 투자를 안 했지? 국민연금 수익률을 조금만 더 높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뒤로 많이 미룰 수 있다는데 뭔가 조금 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실마리가 생기면서 이거는 나한테 올 기회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럴 때 쏙 넘어갑니다. 쏙. 저는 그런 사기를 인생에서 당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젊었을 때 무슨 다른 어떤 벌이가 시원찮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사고를 한번 당해요. 사업을 해서 실패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이런 분양형 호텔을
사거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는 좀 더 강조하거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주로 해주고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나 미국의 연준이나 양적 완화나 이런 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좋다. 너가 답하는 동안에 내 답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하여튼 우리 이진우 기자 했던 말 중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건 좀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아주 힘든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자기가 자산 투자를 잘못해서 또는 어떤 사업 뭐 이런 기회를 잘못 이용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죠.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위기에 빠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경제 공부를 왜 할 것이냐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가, 좀 속된 말로 어떻게 하면 털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아침에 조간신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권유하거나 추천하거나 또는 강조하죠. 중에는 뭐 대학 선배도 있고 친언니도 있고 심지어 부모도 있고요. 언론도 있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주는 찌라시도 있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단 말이죠. 알아야 속지 않아요. 알아야 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털릴 것 같지만 센 사람들, 설득력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우리가 털려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 동창 중에 다 주식 좀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야, 근데 이맘쯤 되면 말이야, 이게 주식이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 장세만 나오는데 몇 개 장세 올라가면 이제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확 줄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확 높아져. 이게 기본 원칙이 그래. 여기는 말이야,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믿죠.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막 권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뭘 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성공연가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의심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잘 속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대부분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다. 케인즈가 한 말이에요. 아니야. 분양의 호텔 오른다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 다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너무 시간이 없다. 성공회감 들으십니다. 사기 안 당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주로 이제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면 전화가 옵니다. 어느 날. 하여튼 그 전화는 지루하고 심심할 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끼지 않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걸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진우 고객님이시죠?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해요. 무조건. 제 경험상 이진우 고객님이시죠? 라고 나에게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전화 중에 저한테 득되는 전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피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위험의 한 60%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 파는 대리점 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무슨 뭐라고 하죠? 자통법이 아니라 참 휴대폰 보조금을 일정하게 주는 그 법이 뭡니까? 단통법이죠. 아는 게 많다 보니 헷갈립니다. 제가. 단통법 때문에 큰 바가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바가지 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누구는 10만 원에 사가는 전화기, 누구는 55만 원에 사가고 잘 샀다고 자랑하는. 주로 많이 이제 걸려드는 계층이 40대에서 50대에 가까운 대기업 부장님들이랍니다. 자기는 그분이 오면 이제 걸렸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분들은 사회 경험도 많은데 왜 넘어가는가를 물어봤더니 그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러면 쉽게 넘어간대요.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라든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희귀한 고객들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아시겠지만이라고 하는 설명이 주는 마력은요. 알아야 되는 거 누구나 이건 다 당연히 받아들이는구나. 이유 있습니다라든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해서 알죠.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아시겠지만이라고 던지면 질문을 무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갸웃거려지는 투자 대상이나 혹은 어떤 설명을 들을 때 상대방이 아시겠지만이라고 하면 스톱. 나 몰라. 바로 그 부분에서 몰라. 당신이 아시겠지만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줘. 라고 지적을 해서 또 한번 들으세요. 그런데 경제 공부를 좀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은 저도 경험한 겁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면 아예 질문을 못해요.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알아야 그러면 요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겠지만이라고 하셨지만 요거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 하나도 모르면 그냥 끄덕거리다가 사인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알기 위해서 경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2개나 3개 정도 알아서 아시겠지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미안해요.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난 모르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분은 부장님처럼 생겼지만 그냥 놓아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끼어들게요. 1초만?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진우가 공감되는 말해줘서 우리가 속는 이유는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고 무언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확신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죠. 영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한 권 팔 때마다 저는 500원, 여기는 1650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껏 해놓으면 여기 이게 싸게. 네. 관련된 되게 적절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서 호신술이란 표현도 써주셨고 그리고 속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약간 프로필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는 길에. 그랬더니 이제 김원장 기자님은 전공을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과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기자님은 전공을 재료공학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 경제랑 굉장히 무관한 학업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제를 공부하셨는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 약간 어떤 노하우랄지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적절한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혀가 짧다고 정치부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부를 갔고요. 거기 경제부 갔더니 너무나 많은 선후배들이 경제에 무장돼 있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살려고 약 20여 년 전에 살려고 경제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낙성대 근처에서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온 이진우 기자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진우 기자는 참고로요. 목소리 정말 좋잖아요. KBS 성우 시험에 응시한 적도 있어요. 붙으셨나요? 성우 시험에 응시한 거는요. 저의 아픈 과거인데요. 굳이 말씀권에서 질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1998년 10월 무렵이었습니다. 정규직을 뽑는 곳이 없었어요. IMF구나. 외환위기 직후에 정규직을 뽑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다 될 줄 알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었고 아르바이트도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취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뽑지를 않으니까 원서를 낼 곳이 없는데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KBS에서 성우는 서류 전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2차부터 시험을 보더군요. 당연하죠. 서류로 어떻게 목소리를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아무나 이제 가는 곳인 것 생각해서 시험을 봤고요. 자신이 없어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저는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니고 좀 일반인 목소리죠. 그러나 친구하고 저는 이제 성우도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를 필요로 할 때가 됐다.
너도 라디오 드라마 들어보면 알겠지만 야, 저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무슨 잡상인이 찹쌀떡 이렇게 파냐. 말이 안 되지. 우리처럼 찹쌀떡 사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갔죠. 그랬더니 참 재미있었던 건 가면 저 이만한 테이블 위에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원서에다 사진 붙이고 그러거든요. 현장에서. 지나가다가 시험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직원 뽑는 사람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사진을 올려서 풀칠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저 건장한 분이 저한테 어깨에 똑똑 두드리더니 저도 풀 좀 빌려주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성우 목소리더군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저는 실기시험을 보고 친구는 실기시험도 안 보고 그냥 나왔어요. 물론 떨어졌고요. 그게 이제 성우시험 봤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전공을 재료공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건 자주 듣는 질문이긴 하지만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는요 전공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자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학 나올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시선에서 질문만 잘 던지면 되는 거니까요. 기자는 답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질문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질문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저희 그 신문사의 선배 중에 하나는 불문과 졸업하셨어요. 이거 아재개그인데 신문사에서 기자를 뽑는데 기자 공공명 채용, 전공 불문 이렇게 써 있다고 불문과를 뽑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했다는. 저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뭐 사실은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 하다가 연예인 하잖아요. 뭐 어떻게 연예인이 씨름 선수 출신이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김원장 기자하고 비슷하게 닥치면 하는 수밖에 없죠. 닥치면. 왜냐하면 기자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만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만 지금부터 5시간 후에 굉장히 잘 아는 척해서 기사를 써서 내야 되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작업을 몇 번 하고 몇 살 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보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해대고 뭐 이런 걸 몇 번 당해보면 하게 됩니다. 기자는 좋아요. 왜냐하면 붙잡고 물어봐 제발 좀 알려주세요. 써서 가야 돼요 라고 하고 실은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답변들을 잘 해주십니다. 네, 저는 좀 더 실질적인 팁을 부탁드렸던 건데 제 질문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연결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부 기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부 기자들이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네. 그럼 경제부 기자들이 혹시 좋아하는 보험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동차 보험 꼭 들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네, 그 밖에 이건 하시는-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여러 발명품 중에 매우 좋은 상품이죠. 근데 미래를 위해 미래에 돈을 받기 위해서 연금 상품 같은 게 있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큰 사고 나면 내가 죽고라도 내가 크게 다치더라도 내 뭐 가족이나 내 입원비를 해줘 이런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매우 권장합니다. 보험의 원래 기능은 보장하는 겁니다. 미래의 위험을. 근데 지금 보험회사는 주로 대출해주거나 아니면 연금형 돈을 불리세요. 은행 이자 너무 낮잖아요. 이렇게 권합니다. 사실은 불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매우 복잡한 상품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파는 분들도 잘 이해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전공을 하셨거나 다양한 학생이거나 다양한 일을 하실 텐데 진짜 자기 분야에서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요. 금융 상품을 파는 분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할 거라는 건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보험 가입해서 대부분의 연금 상품이 또 보장성이라도
생명보험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보험들이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만기를 채우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죠. 네. 해약하면 내가 낸 원금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우리 누구 기자, 정인설 기자의 말처럼 결혼하고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다. 10년 유지율이 정부 통계로도 30% 조금 넘습니다. 네. 10명 중 7명은 손해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갈 것이냐? 넉넉한 사람이 나갈까요? 버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3명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일수록 버팁니다. 자기가 심지어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내 미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붙는 분들은 중간에 못 버티고 6년, 7년 돼서 손해 왕창 보고 해약합니다. 그런 상품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서 꼬박꼬박 열심히 붙지만 결국 종착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품이 보험입니다. 대신에 넉넉한 분들은 사실 미래 대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입이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이 왜 입원실 하루에 4만 원씩 나오는 보험을 합니까? 그냥 옛날 친구가 왔거나 친척이 왔으니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해약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비, 금융이 그렇습니다. 금융이. 돈 넉넉한 사람들에게 더 낮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은행이. 여러분, 대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등록금을 받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은행, 병원 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치료비를 받습니까? 은행, 금융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오면 아이고 어려우시군요. 27.9%로 빌려드릴게요. 금융은 그래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잘 알지 못하면 그 보험에 가입하지 마세요. 바꿔 말하면 경제부 기자들이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우리가 사는 상품이 아니고 보험사가 파는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보험에 대처하는 3가지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1번,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인 것 같아서 결혼하신 분, 2번 이상 하신 분, 결혼하신 분 별로 없네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미쳤어요? 종신보험이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건 나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아직 나에게 생계를 의지할 가족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잖아요. 왜 가입합니까? 그걸 빨리. 그게 젊을 때는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기고 나면, 그리고 이 가족이 정말 내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가입하세요. 들었다가도 또 다음에 아닐 때 넘어갈게요. 2번째 요령은 주변에 보험 설계사가 친구를 아름아름하면 꼭 하나씩은 나옵니다. 있으시죠? 그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친구면 주로 말하기 편하겠죠. 아무개야, 야 원장아, 내가 내 인생에서 너한테서 보험을 가입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보험 상담은 자주 할게. 그러니 나에게 어떤 뭔가가 보험을 가입하던가 어떤 기회가 생기면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걸 가입해도 좋은지 아닌지 이야기를 해줘. 라고 해서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10개 갖고 가면 9개는 아마 가입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 중에는 한두 개는 필요한 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심술 나서 가입하지 말라고도 할 거예요. 그런 친구를 하나 두면 좋습니다. 3번째 요령은 주로 이제 가입하게 되시는 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인데요. 김원장 기자가 잠깐 언급도 했지만 그게 꼭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분석을 해보면 한 30년 정도, 요즘은 30년 정도 부을 생각하면 은행 적금 넣는 거나 뭐 그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은 2가지잖아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과 굉장히 풍파가 심한 어려운 사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 되더라도 그걸 깨게 돼요. 김원장 기자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기니까 주로 서민들이 깹니다라는 특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기회가 많고 잘 나가고 하더라도 깹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기회가 막 눈에 보이거든요. 좋은 정보를 듣는다든가 신문을 또 저기다가 호텔 분양을 또 본다든가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깨게 될 확률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말씀하셨지만 한 20년, 30년 유지하지 않으면 똔똔 낮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쁜 상품은 아닌데 우리에게 어울리는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세 가지 다 말씀드렸나요? 네,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로 팁을 계속 실용적으로 잘 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연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시고 제 나이 또래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려주시면 곧 2030 세대가 될 저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어서 네. 제 노후를 좀 그런 질문들이 이따 이후에도 나올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자가 되는 법을 몰라요. 부자가 되기 쉽지 않고요. 그런 로얄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왕도라고 하죠.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살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시장을 전망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가격은 정말 디테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가격을 전망해야 돈을 벌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남자가 부자 되는 법 제가 알려줬죠. 아까 부자 세 가지예요. 남자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부자 아빠를 만난다. 부자 와이프를 만난다. 지금 와이프랑 헤어지고 부자 와이프를 만난다. 저희 집사는 페이스북 안 하니까. 다만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저 이거 벌어서 어떻게 저축하고 잘 살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 벌어서 굶거나 위기에 빠지는 사람,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허술하지도 않고 삶에는 늘 기회라는 건 반드시 오고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절대 이빠른 사람. 그래서 위기가 오진 않아요. 기회가 오지. 다만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그 돈을 서둘러서 잘 알지 못하고 덤빌 때 와요.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지. 저는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털리지 마시라. 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털리냐면 잘 모르고 덤벼요. 잘 모르고 덤벼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 오늘 젊은 분들이 제가 만약 40, 50대 삼성전자의 부장 임원분들 모시고 강의했다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아직 젊잖아요. 여기 20대 30대 분들 대부분이니까 막 돈 빨리 벌어야겠다. 나하고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벌어봤자 이거 얼만데 어떡하지? 나 저 차도 갖고 싶고 나 저기 여행도 가고 싶고 우리는 다 그런 욕구가 있죠. 네.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유명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2007년에 다 홀라당 망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 300만 가구 넘게 압류당해서 진짜 홀라당 망했어요. 네. 그걸 얼마나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했겠어요. 금리 차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유동성 차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연준 차원에서 연구하는데 제가 읽은 칼럼 중에 제일 와닿은 거 뭐냐면 처음에 욕심이에요. 욕심. 소득이 정체되는 미국 사회, 미국 백인 중산층 사회에서 왜 쌤이 갑자기 렉서스를 타고 왔지? 미국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나치 트럭을 15년씩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샀니? 야, 다운페이 10%만 하면 다 할부로 해줘.
이 멋진 차를 이 차 들어봐 청진기로 그때 렉서스의 광고가 이거 청진기를 대는 거였거든요. 미국 차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빚내면서 미국 사회가 망가졌거든요. 왜 빚을 냈을까를 연구한 거죠, 학자들이.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덤비지 마라. 우리 성공회 가면 지휘원 작가 여기 있는데 제 히스토리를 들어서 알 텐데 저 29살에 저 25살에 KBS 기자가 돼서 제가 정말 KBS 기자 초년병 시절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돈 쓸 시간을 안 줘요. 주 7일간 일하니까 돈이 막 쌓여요. 밥도 회사에서 다 먹여주고요. 네. 도시락이 막 이따만큼 쌓이고 지금도 우리 사회부 애들 도시락 먹고 있을 텐데 그 돈을 29살에 꼬박꼬박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으로 탈탈 다 날렸어요. 완벽하게 다 날렸어요. 그 돈이 아깝진 않은데 1년 내내 우리 시골에 어머니가 성당 가서 우리 아들 뭐라고 기도했을지 궁금해요. 내일 상한가 맞게 해주세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덤비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 한 권 더 풀리면 500원을 하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뭐 더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입장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늘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위로합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하늘이 저를 이미 지목했다면 나는 피할 수 없이 부자가 될 것이고 지목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수를 써도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니 이 부분은 나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슬프죠? 그렇습니까? 특별한 대답 저도 많은 분들한테 부자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은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뭔가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거나 요령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말 10명 중에 9명이 솔직히 얘기해도 돼?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럼 당연하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리고 남들은 부지런했구나, 저 사람은 뭘 여러 가지 치밀했구나, 치열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요령은 그냥 운이 좋았구나라고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럼 운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오죠? 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겠더군요. 낙엽을 쓰는 직업이 나쁜 직업은 아닌데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직업도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좋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벌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직업이면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나이 드시거나 아니면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의 하루 일과 중에 좀 비워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어 시간 정도 비워놓으면 그 시간에 이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걸 내가 손 뻗었고 잡고 안테나가 있어야지 감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김원장 기자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신께서 저 친구한테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축복을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거나 어떤 기회를 보내주거나 하더라도
기회가 놓고 그러는데도 자꾸 바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바쁠 때는 친구가 전화 오면 꺼버리고 이따 전화할게 미안해 하고 꺼버리고 밤 10시에 돼서 김원장 씨 되세요? 아닙니다. 김원장 고객님이세요? 아닙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잘 지키다 보면 저한테 올 수 있는 운이면 오고 아니면 말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아니요, 제가 어느 경제학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항아리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공이 있는데 빨간색과 뭐 보라색 공을 연속 5번 얻는 사람에게 뭐 1,000만 원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씩 베팅하고 했죠. 하다 보면 당첨된 사람이 나오겠죠. 그 얼마나 힘든 경우의 수예요, 그죠? 어쨌든 사람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나오면 우리 사회는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 그걸 뽑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나와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요. 그날 아침에 비가 오다가 맑아졌어요.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데 대중은 거기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룰렛 하면 8번 돌다가 그러니까 내가 죽을 확률이 8분의 1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 149번 산 사람이 있어요. 이 게임을 하고. 이게 재주예요. 운이잖아요. 대중은 그 사람에게 열광해요. 와,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뭘로 돈을 벌었다. 마윈, 뭐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대중은 열광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추종해서 우리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와닿고,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루에 이제 시간을 좀 비워주는 여유를 갖는 것은 사실 저도 요즘 좀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사실 하루에 만약에 1시간씩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빼줄 수가 있다면 혹시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가 좀 있으실까요? 이 책을 시간이라면 빼고, 시간이라면 단연 손에 잡히는 겁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95.9MHz 딱 좋아요. 1시간. 1시간. 라디오 집도 없으신 분도 많죠? 저희 집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돼요. 부탁합니다. 원래 워낙 청취율이 높은 프로여가지고 지금은 저러지 않았는데 시간대가 뒤로 밀린 다음에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성경 이런 거 말고. 책이야말로 정말 책이야말로 잘 골라야 됩니다. 잘 골라야 되는데요. 그건 정말 각자에게 맞는 것도 다르고 달라서 좀 추천해드리기도 어렵고 책 팔러 나와서 다른 책 추천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생각할게요. 책. 경제 뭐 여러 책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제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봤던 여러 책 중에는 10몇 년 전에 나온 지금은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유시민 작가가 쓴 경제학 카페는 아직도 많이 팔리는 책인데 그 책 뒷부분은 왜 그런지 되게 엉성했었어요. 3분의 2까지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뒤에는 내가 알기로 그 유 작가가 돈을 빌려가지고 출판사 돌베개인가 거기 그 급하게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학 카페 좋은 책이었고요. 저를 경제에 눈뜨게 해줬던 몇몇 책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해냄 건가요? 아니죠. 작가가 헐츠브룩인가? 토드 헐츠브룩? 네. 매우 강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막스라든지 우리가 아는 경제학자들이 거기 다 나오는데 뭐 케인즈도 막 당연히 나오고요. 네. 뭐 애덤 스미스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어요. 네. 서너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그 책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많은 포스트잇을 필요로 하는 책이에요. 왜냐면 내가 주목할 때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아주 쉬운 책이고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두 권 추천해 주셨네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랑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네. 두 권 줄까요?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적 네, 그런 책이 있군요. 네, 이런 책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방향을 약간 돌려서 다른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돈을 버는 것 혹은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어떤 정책은 나쁜 정책인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고 예전에 어릴 때는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닌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좋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투표 잘하는 겁니다. 남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들어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들이 많이 갖게 되는데 정책 이런 겁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쓰레기 봉투 아세요?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하나가 서울에서는 약 500원입니다. 봉지 하나가. 근데 부산에서는 똑같은 봉지가 800원이에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은 500원, 부산은 800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 쓰레기 치는 비용과 부산에 쓰레기 치는 비용이 다를까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도시에서 쓰레기 처분하는 비용이 얼마나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은 500원인데 부산은 800원을 받는 이유는 서울은 실제로 쓰레기를 처분하는 비용은 봉지 하나당 약 800원쯤 합니다. 그런데 300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500원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부산은 그냥 월가 다 받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 사서 딱 그걸로 치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두 도시 중에 어떤 도시의 쓰레기 봉투 가격 정책이 좋은 정책인 것 같으세요? 서울이다. 아니다, 부산이다. 정도면 달랐어? 심지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의 정책이 조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은 300원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이건 세금을 거둔 겁니다. 이 세금 300원을 만약 보조를 안 해주고 800원씩 쓰레기 봉투를 팔았다면 이 300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을 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부유한 사람에게서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쓰려고 걷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500원만 받고 300원을 그렇게 써버리면 그 300원은 800원을 받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겟팅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쓰레기 봉투로 500원만 받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지 하나당 300원씩 보조금을 주는 식이 돼버린 거고요.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그 보조금을 많이 타갑니다. 그러면 쓰레기 많이 버리는 분들이 소비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대개는 부유층이 더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번에도 아이들에게 주는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이제 수당이 나온다면서요. 애들 다 키워서 초등학교 보내놨더니 그런 정책이 시작되더군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유층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전 국민 중에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아이들이 있는 집에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기껏 부유층들에게 열심히 거둔 세금을 골고루 다시 분배하는 그 엔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부유층들에게 걷어서 미안하지만 조금 냅시다 라고 걷어서 가능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뿌려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고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렵게 거둔 세금을
가능하면 가난한 사람 쪽 아래쪽으로 부어줘야 되는데 정책들을 보면 기껏 어렵게 거둔 걸 똑같이 n분의 1 해서 나눠. 그리고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녀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건 역침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러면 그 자책이 나쁜 게 아닌데 육아 수당을 주는 것 자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이 디테일들을 생각해보고 의견을 갖는 건 중요하다, 유권자로서. 그런다고 투표의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일을 한번 겪었는데요. 민자고속도로에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용어가 MRG 맞아요. 네. 이게 최소 운영 수익을 보전해 주는 거죠. 적자가 나면 나라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적자가 나서 나라에서 대줘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이 MRG를 없애기로 했어요. 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건설업자들에게 야, 우리가 혹시라도 너희가 지어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우리가 최소한 적자 금액의 90%는 우리가 보장해 줄게. 너희는 한 10%만 손해보면 돼. 라는 조건을 못 붙입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더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이제 건설업자들은 이 민자고속도로를 지으려고 제가 2천억 원에 짓겠습니다. 3천억 원 주시면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리스크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최소 수익 보장을 해주시면 제가 한 1,800억 정도만 나라에서 내주시면 나머지 내가 공사비 돼서 한번 30년 운영해 볼게요 라고 했던 건설회사들이 이제는 자칫 손해가 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 3천억 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해서 다들 나라에서 더 많이 돈을 대주는 쪽으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계속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를 들춰서 보면 그런 이면들을 좀 고민을 해서 생각해 보면 당장은 이 MRG로 돈 벌어가는 민자사업자가 밉지만 이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면 돌고 돌아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정책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알죠.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죠.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밌어요. 어떤 원룸을 한 10개쯤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들을 이제 쭉 여기다 한 50명쯤 모아놓고 자, 이제 월세를 많이 내겠다고 하는 학생 중심으로 내가 이 방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냥 많이 부르는 친구부터 주면 되겠죠. 자, 누구부터 할래? 100만 원 낼 사람. 저 100만 원이요? 너 자, 일단 100으로 가져가고. 자, 100만 원 더 없어? 그럼 이번에 90만 원 낼 사람. 저요. 그러면 너 이거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제일 이익인 것 같지만 그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만약 100만 원에 가져갈 사람하고 손들었을 때 저요 하고 가져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 원에 가져간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90만 원만 쓸 걸. 괜히 100만 원 쓴다고 했네. 괜히 1등 했네. 1등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방 10개면 10등 안 하면 되는데 점점 머뭇거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가장 영리하게 경매를 하는 방법은 마음껏 쓰되 가장 높이 쓴 사람 상위권 10명한테 나는 이 방을 주겠다. 그런데 1등 했다고 그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상위권 10명은 무조건 10등이 제시한 이 가격으로 월세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1,000만 원이요! 라고 손들겠죠. 왜?
내가 1,000만 원이요라고 해서 1등 했다고 내가 1,000만 원 낼 게 아니잖아요. 저는 10등 안에만 들면 10등으로 들어온 그 친구가 내겠다고 하는 돈만 나는 월세로 내면 되니까 무조건 많이 지르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1,000만 원이야, 저 900만 원이야, 전 7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등수 안에 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10등 안에 친구는 얼마쯤 내고 들어올까요? 한 200만 원 내야 10등 할 수 있을걸요? 이제 많이 질러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채를 팔 때 그런 식으로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그런 식의 공부를 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셨을 텐데 민자 고속도로 비슷한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 생각하면 결국 우리 손해인 경우도 있고,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그림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최선의 이익일 때도 있는데, 이거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론에서 이거 이렇습니다. 그럼 그러네 나쁜 놈들. 저거 적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나쁜 놈도 또 있네. 이렇게 왔다 갔다 쏠리면 정부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정책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성공예감이나 손에 잡히는 분들을 들어주시면 좋은데 충분히 듣고 계시거든요. 농담입니다. 어떤 정책이 옳은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어느 정도나 어렵냐면 지금 이진우 기자가 설명한 거에 저는 거의 100% 반대 의견이에요. 이렇게 정책을 우리가 선별하기 어려우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는 신문에서 네이버에서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그것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의 자세예요. 저는 민자를 반대해요. 도로는 정부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이진우 기자 표현대로 하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민자가 왜 생겼을까? 시장경제 초기엔 없었는데. 시장경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우리 같으면 BC 분석을 해서 이게 1,000억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1,000억 정도 효과가 있을까? 없어요. 여기 도로 많아요. 여기 짓지 마세요. 시스템상 거기에 도로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나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알겠어요. 돈 안 들어. 하나도 세금 안 들어요. 여기 저 부자, 저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친구인데 부자 데리고 와서 지을게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 여기 이 터널 지나는 사람한테 내라 그럽시다. 그럼 여기 있는 국민들은 그거야 뭐 내야 할 일 아니니까 라고 해서 생겨난 제도예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역진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건희도 지나갈 때 2,700만 원을 내고 이건희는 지나갈 수 없군요. 이재용도 지나갈 수가 없네요. 부자도 지나갈 때 2,700원을 내고 매일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 달걀 파는 다마스 아저씨도 2,700원을 내야 돼요. 원래 이 도로는 돈을 받으면 정부가 지어주고 공짜로 지나가야 할 도로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자도로가 생겨요. 툭하면 어디 교회로 나가보세요. 툭하면 돈을 내요. 미안하지만 저는 제 소득으로 그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심지어 부담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차에 있는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얼마 찍히는지 저 보지도 않아요. 그건 정말 역진성이 큰 정책이고, 아까 쓰레기 봉투와 함께 저는 예를 들어 그것이 차별화돼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대표적인 논쟁을 무상급식에서 했죠. 왜 부자 아이들까지 정부가 다 이걸 먹여주느냐인데, 세상 어느 선진국도 선별해서 복지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거기 좋은 시립공원이 있는데 거기 텐트 치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는데 그냥 신청하면 가구당 17,000원 받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지, 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니까 나는 거기 가면 17,000원에 갈 수 있어. 이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한 나라로 가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시장경제를 만든 다음부터 훨씬 더 내왔고
더 많이 번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그때보다 더 적게 내고 있어요, 세금을.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왜 다 복지를 받아야 돼? 왜 다 무상 교육을 해야 돼? 왜 다 병원에 부자도 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오늘 아침 시내버스를 탈 때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가 되는데 나는 저소득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무료가 되는 사회를 원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진우의 주장이 절반이고 오른쪽 날개고 저의 주장이 왼쪽 날개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최소한 어느 편에 서려면 정책을 읽는 법이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덜 속아요. 지금 그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대개는 이제 이런 양쪽의 의견을 들을 때요. 대개는 이제 방송 제작진이 공정함은 살려야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대개는 뒤쪽에다가 순서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듣는 게 좀 더 이제 설득력 있어 보이죠. 고맙고 달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 누구나 모든 복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오면 좋지만 그 사회까지 가는 길에는 최대한 그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난한 사람부터 돕기 시작하죠. 민자고속도로는요 장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건설을 하더라도 더 싸요. 참 신기하죠. 도로공사보다 보고 지으라고 하면 1,000억 원이 드는 공사를 민간이 지으면 800억에도 하고 900억에도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되게 그럴 경우에 부실공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 관리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시각이 맞는지는 그때그때 다르죠. 민자고속도로를 짓게하고 부실공사를 감시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짓게하고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디서든지 돈을 아껴야 그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곳에 쓰지요. 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네. 또 다른 반론이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들이 많고 우리가 좀 네. 길어져서 네, 그러면 약간 연결되어 있는 좀 대화가 약간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독자분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 이 질문을 연결시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약간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미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기자분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원준 기자의 전공. 진우가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말하는 게 이게 이제 깨달았어요. 자본주의 미래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철학적인 주제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지만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고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10만 원씩 주는 세상이 오잖아요. 내년 7월부터 1년에 2조 7천억이나 주는데 진우는 반대하지만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셋이에요. 근데 애가 5살 다 넘어버렸어. 넘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1870 몇 년으로 기억해요. 영국 의회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발전한 나라에서 아동 노동 금지하는 법과 상하원이 싸워요. 그 이제 신흥 자본주의 계층하고 노블 귀족 계층하고 싸워요. 근데 이제 그때도 혁신하고 고치려는 사람들이 아동 노동을 금지시켰죠. 금지시키려고 노력하죠.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적 공장에서 17세 이하 금지시키다가 14시간 이하 금지. 그러니까 세상에 8살, 9살 애들을 14시간 이상 일 시켰다는 소리예요. 14시간 이상은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쟤 잡아다가 노동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쟤 일 안 시키면 어때? 쟤 굶어 죽어. 이미 양떼 목축장은 이미 인클로저
이미 다 없어졌어. 다 방적 공장이 들어섰다고 산업혁명으로. 쟤 굶어 죽는데 와서 12시간이라도 일 시켜야 제 가족이 먹고 산다니까? 라는 논리가 득세해서 그 입법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인도나 이런 나라 빼고는 아동 노동하는 나라, 물론 아프리카 몇 개 나라 빼고는 없잖아요. 시장 경제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부단히 싸워야죠. 부단히 싸워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저널리스트가 어떤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걸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라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뭔가 고치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문자로 강하게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하지만 시장을 고쳐가려는 목소리에 우리 청년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 역사 거꾸로 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백인 우월주의 데모에서 사람 죽여, 저러다 노예제 부활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거꾸로 가기도 하거든요. 다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가 싸워서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시장 경제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인의 노후 걱정, 연예인 걱정,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 걱정 세 가지는 굳이 안 해도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동노동은 참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그것도 역시 가운데에서 해법이 만들어져야죠. 아동노동을 하지 말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그 선의와 정의감에 동의하면서도, 그럼 이 아동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가족의 소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대안을 같이 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하고, 저 의견이 옳다고 해서 그래 당신은 옳습니다 끝내지 말고, 당신의 의견이 옳아 보이나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을 우리 어떻게 할지 대안을 냅시다라고 요구를 해야 하고, 또 반대로 아동노동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가서 그럼 이 아동이 계속 14시간씩 노동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갈 겁니까? 어떠한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해야죠. 양쪽에 모두 비판적이어야 사회가 발전하는데, 요즘 들어서 가장 걱정은 양편으로 나누어서 우리 편의 단점은 내가 방어를 하고 상대편에 대한 공격은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양쪽이 모두 진화를 안 합니다. 저희 같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갈등 구조인데 여러분이 좀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성공예감 30분 들으시고 참았다가 11시 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30분 들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페북 라이브를 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고 네. 페북 라이브를 끄고 우리 여러분들 질문 받고, 네. 우리끼리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놀죠 뭐.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서 약 30%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돼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뭘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집을 꼭 사야 하나요? 김원장 기자는 모든 경제 분야에 해박하게도 하지만 부동산 전문 기자입니다. 세상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동산 쪽이고요. 이쪽은 부동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이진우 기자 질문처럼 저는 정말 어디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오랫동안 부동산을 담당했지만 제가 했던 많은 투자가 거꾸로 됐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을 예측하는 건 의미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뭐 양적완화 이런 복잡한 말 필요 없이 2008년도에 지구 경제가 꼴딱 망했어요. 그래서 2007년 8년도에 그 뒤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는데 아마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도 놀랬을 거예요. 저렇게 많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나. 정말 아마 기존에 찍어낸 달러의 한 10배, 20배 찍어냈을지도 몰라요. 물론 정확한 양을 연준이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한 이론이고, 그래서 월가의 투자자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안 올라가죠. 그래도 자산 가치가 안 올라가면 금리를 또 내려요. 경기가 불리기 위해서. 그래도 안 내려가면 금리를 또 내려요. 돈을 더 풀고. 비행기가 무거워서 잘 안 뜨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그 쫄딱 망했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맨하탄의 집값은 뭐 2배, 3배씩 오르고 절대 오를 것 같지 않았던 니케이 지수마저도 다시 올라가고 런던의 증시 이럴 경우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부동산 폭등이 있죠. 돈 풀어서 그런 거예요. 홍콩의 그림 시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덜 풀었던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저기 풀 수 있는 볼트가 우리 저쪽은 주로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 여기를 풀었던 거죠. 그때 물이 쫙 나가면서 집값이 올라갔던 거예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리 올리잖아요. 그래도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2005년도에 돈이 너무 풀려서 우리 망할 것 같은데 그린스펀을 불러요. 1%까지 금리를 내렸다가 금리를 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죠. 네. 근데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 상원이 그린스펀을 불러요. 세계에 돈줄을 푸고 쥐고 하는 사람이죠. 네.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을 불러요. 아니 왜 돈이 안 들어와? 우리 이러다가 이거 침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린스펀이.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2007년도에 쫄딱 망했어요. 미국 경제가. 정말 쪽박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죠. 프랑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위기도 올 수도 있고 다행히 이렇게 안착할 수도 있지만 자산 가격 내려갈 거예요. 언제 내려가냐고요? 저 몰라요. 올 가을에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요. 여러분이 자산을 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홍콩의 그림이든 싸게 살 수 있는 그림 시간은 얼마든지 와요. 안 올 것 같죠? 저에게 집값을 늘 하는 말이에요. 2008년 9년부터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집을 팔 것만 물어봐요. 그걸 팔 걸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3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것만 이야기해요. 선배 저거 사는 게 낫죠. 너 집 돈이 얼마나 있는데 대출을 이렇게 받고 집사람도 맞벌이야. 야, 그걸 왜 지금 사냐? 지금 최고 고점인데. 선배 사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을 굳히고 와서 불안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그런데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절대 이 더위가 가실 것 같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선풍기 틀어놓고 잤더니 춥잖아요. 자산 시장이 그래요.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되풀이했고 그걸 아는 자산가들은 그냥 저수지 붕어에 밥 주듯이 그냥 넣었다 돈도 뺐다 하는 거예요. 월가의 저 부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헬기 타고 출근해요. 그것만 모르는 우리는 저 사람도 집 사는데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다급해야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겨울도 오고 봄도 오고 자산시장 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못하면 그 나라 정부, 그 나라의 통화당국자는 그 나라의 정치는 매우 무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있고 기재부가 재무부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100년 동안 그런 여러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안정시키면 좋지만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분불도 되고 그러다가 확 올라가 버리고 그러다가 확 추락해 버리고 하거든요.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알겠죠?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어디쯤 두면 좋겠습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죠.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빈부의 격차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줄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건 아예 없는 건 문제지만 커지는 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다른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죠. 빈부의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으세요? 줄어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가야 한다는 당위와 어떻게 갈 것 같다는 전망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질문을 할 때 주택 가격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저의 답은 정해져 있고, 그러나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답은 또 다릅니다. 그 답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들여다볼수록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주택 가격에는 사실은 실수요 이외의 가수요도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엔
집을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악한 수요는 아닙니다. 은행 이자보다 집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 집에 넣는 게 이익인 거예요. A저축은행에서는 연 3%의 이자를 주고 B저축은행에서는 연 2%의 이자를 주면 3%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자연스러운 이동이에요.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은 다소 그런 가수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요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금리가 많이 올라야 돼요. 월세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은행에 5억 원을 예금하는 게 5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낫네 라는 상황이 오거나 오는 방향으로 가야 이 집값이 잡힐 겁니다. 그 전에도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잡히겠습니까? 연 2% 저축은행도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사람들이 2%에도 예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 3%에만 예금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곳, 살면 좋은 곳은 대도시의 역세권 근처입니다. 나는 대도시의 역세권이 싫어.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도시의 역세권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일자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대도시의 역세권에 집을 많이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의 역세권에 집을 많이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아주 작아져서 키가 한 30cm 정도로 작아져서 지금 있는 집에서 한 10가족이 같이 살 수 있으면 되고요. 첫 번째. 그게 좀 어렵다면 그 생각을 못했네. 전 그런 오히려 그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위로 또는 아래로 10채를 지으면 돼요. 그러면 인구가 아무리 많아져도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대개는 아래로 짓는 것보단 위로 짓는 게 낫겠죠? 괜히 건축비만 들여서 땅속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로 이제 위로 짓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한 채만 살 수 있는 땅에 위로 10채를 지을 수 있게 하면 한 채 이 땅값이 10배로 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지금은 왜 역세권에 60층짜리 건물을 왜 안 지을까요? 못 짓게 해놨어요. 용적률, 고도 제한, 건폐율,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앞으로 주택이 필요하면 짓는 방법은 거기에 40층, 50층을 지어서 살면 주택 가격은 떨어지겠죠. 안정적으로 누구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을 우연히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10배의 떼부자가 돼요. 요즘 강남 재건축 오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몇몇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래 니들 운 좋았다 그래 부자 돼 한 후에 거기에 10개를 지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안 돼.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땅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장사도 안 하고 기술 개발도 안 하고 어디 또 역세권 땅 없나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게 좋은 방향도 아니죠. 그것도 못해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역세권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역세권에는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없으면 어딘가에 다른 역세권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30cm짜리 사람을 만들든가. 다른 역세권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도시들이고 세종시이고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사는 거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거 네트워크 효과이기 때문에 될 것 같아야 가는 게 아니라 돼야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기 또 살기 좋다면 나도 갈 텐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살기 좋아지나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산 가격을 겪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위와 전망은 그래서 좀 다른 거고요. 집을 언제 사실 거냐는 건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저는 집의 가격은 지금이 높건 지금이 낮건 그냥 그게 가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지금 사는 거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데 나중에 집값이 더 내리면 운이 좋은 거고, 지금 샀는데 나중에 집값이 내리면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됐던 내가 잘못인 건데 사실 여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인 거죠. 다만 저는 대출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김원장 기자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집을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만한 나이대도 있었고 비슷하지만 김원장 기자하고 제가 여러분 집 사야 됩니다. 사십시오 하면 사실 수 있으세요? 서울에서 집을 한 채 살려면 현금으로 2억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대출로 끌어안더라도 2억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젊은이가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돈입니까? 근데 이 고민을 왜 하죠? 어차피 못 사는데. 그런데 젊은이는 무조건 집을 못 사는, 살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나라가 그건 정상적인, 괜찮은가요? 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가 일정한 기간 조건 하에서 집을 한 채 가질 때는 저는 대출을 좀 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에게 뭔가를 물려받지 않고도 30대 중반쯤 됐을 때 아주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내가 큰 욕심 안 부리면 이 집을 내 집으로 삼고 내 평생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금은 대출이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못 하잖아요. 다주택자의 대출을 좀 잡든 다른 방법을 쓰든 간에 그건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집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방송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드리는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광복절 이렇게 전날에 구입을 해서 급하게 읽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근데 읽었던 부분 중에 제일 뒤편에 이런 구절이 한 나옵니다. 뒤에서 붙어주셨어요. 목차를 보면서 읽었는데요. 좋은 구절을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늘 큰 흐름을 따라가면 안심이 된다. 그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길일까? 진짜로 강한 경제학적 진실은 분석과 의심에서 나온다.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분석과 의심 얘기를 중간에 말씀을 하긴 하셨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든 라디오 프로그램 두 방송을 통해서든 많은 의심과 고민과 성찰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랑 팟빵 라이브로 시청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 네.